김 부장은 57세에 대기업을 퇴직했다. 한때는 후배들에게 둘러싸여 회의실을 지휘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직책도 없고 매일 아침 출근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그의 통장에는 매달 30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이겠지?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은퇴 월급 시스템으로 생활하고 있다. 50대 후반이 되면 누구나 돈 걱정을 하게 된다. 은퇴 이후에도 돈이 들어올 확실한 방법이 없다면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오는 게 당연하다. 김 부장처럼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다면 60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이번 글에서는 김 부장의 사례와 함께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현실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1. 첫 번째 사례, 월세 수입으로 은퇴 월급 만드는 법. 김 부장은 퇴직 5년 전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처음엔 지금 부동산 투자가 의미가 있을까? 라는 고민이 컸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월세 수익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퇴직 전까지 꾸준히 공부하면서 작은 원룸 2채를 매입했다. 대출을 활용했지만 월세 수익이 대출 이자보다 많도록 계산해서 투자했다. 그 결과 퇴직 후에도 매달 25만 300만 원의 월세 수익이 들어오게 되었다. 김 부장이 강조한 핵심 전략.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 퇴직 전 대출 부담을 줄이며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은퇴 후 적극 투자가 아니라 관리 중심으로 운영.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한번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 지금은 세입자 관리만 하면 됩니다. 가끔 손봐야 할 일이 있어도 한 달에 한두 번 가서 확인하는 정도죠. 부동산 투자가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월세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 은퇴 후 큰 힘이 된다. 2. 두 번째 사례, 유튜브와 콘텐츠 수익으로 월 300만 원 만들기. 박 과장은 58세에 공기업을 퇴직했다. 그는 IT 전문가도 아니고 SNS에 익숙한 사람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퇴직 전부터 유튜브와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지식 콘텐츠를 차근차근 쌓아왔다. 그가 한 일은 단순했다. 30년 동안 일하면서 쌓은 경험을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 블로그에 퇴직 후 재취업, 연금, 투자 관련 글을 꾸준히 작성. 은퇴 후 본격적으로 유튜브 광고 후원, 강의 수익으로 연결. 그 결과 퇴직 후 1년 만에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한 달 3,050만 원 수준이었지만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점점 수익이 안정되었다. 박 과장이 강조한 핵심 전략. 직장 다니면서 미리 시작해서 기반을 만들어 놓기.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콘텐츠가 강력한 무기가 됨. 은퇴 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평생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처음엔 그냥 글을 쓰고 영상을 찍었는데 퇴직 후 본격적으로 해보니 수익이 생겼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리 시작하는 거예요. 유튜브나 블로그는 5060대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분야다. 퇴직 전에 차근차근 시작해 놓으면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이 가능하다. 3. 세 번째 사례, 배당주 투자로 자동 월급 받기. 송 차장은 60세에 퇴직했다. 평생을 회사에서 일했지만 퇴직 후에는 절대 일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퇴직 후에도 매달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배당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배당주 투자였다. 퇴직 10년 전부터 배당이 높은 주식을 꾸준히 매입. 배당 수익을 다시 재투자해 복리 효과 극대화. 은퇴할 즈음엔 연 68% 배당을 받는 구조 완성. 결과적으로 송 차장은 퇴직 후에도 연간 3,600만 원월 300만 원의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었다. 송 차장이 강조한 핵심 전략. 배당이 꾸준한 기업의 장기 투자. 퇴직 전부터 꾸준히 매입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 원금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배당 수익을 생활비로 활용. 은퇴 후에 주식 투자를 하면 위험하다고들 하지만 저는 퇴직 전부터 미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배당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단, 무리한 투자보다 안정적인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론 은퇴 전에 월급 시스템을 만들어라. 위 사례에서 보듯이 퇴직 후에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퇴직 전에 미리 준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1. 부동산, 월세 직접, 노동 없이 꾸준한 현금 흐름. 2. 유튜브 블로그 콘텐츠를 자산화하여 자동 수익 창출. 3. 배당주 투자 원금을 지키면서 매달 안정적인 배당 수익 확보.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뭐하지? 라며 막연한 불안을 느끼지만 미리 준비만 잘하면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실천해 보자. 퇴직 후에도 월급 받는 삶, 전문가가 말하는 확실한 준비법. 퇴직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를 걱정한다. 3040년 동안 회사에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한두 달만 지나면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된다. 이제 월급이 없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내가 벌어둔 돈으로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 퇴직 후에도 돈이 꾸준히 들어오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직 후에도 월급처럼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를 미리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다. 오늘은 퇴직 후에도 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퇴직 후에도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퇴직 전에 꾸준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음. 돈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구축함. 큰 돈을 벌 생각보다 지속적인 수익을 목표로 삼음. 이 사람들은 퇴직을 일의 끝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본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2.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은퇴 월급 시스템.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은 다양하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월세 수익 부동산으로 은퇴 후 현금 흐름 만들기. 부동산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수익원 중 하나다. 하지만 이제는 무작정 아파트를 사는 시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월세 수익이 보장되는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이다. 현실적인 전략. 아파트보다는 원룸, 소형 오피스텔, 상가 임대를 고려. 시세 차익보다 월세 수익을 목표로 투자. 노후의 관리가 쉬운 물건을 선택. 실제 사례. 김 부장은 50대 초반부터 꾸준히 월세 수익을 고려해 소형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퇴직 후에는 세입자 관리만 하면서 월 3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고 있다. 핵심 포인트. 부동산으로 한 방에 대박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월세라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이 디지털 자산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으로 자동 수익 만들기. 요즘은 정보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시대다. 우리가 아는 것, 경험한 것, 배운 것을 잘 정리하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은 퇴직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현실적인 전략. 직장 생활 중 미리 시작해 경험 쌓기.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 이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콘텐츠가 돈을 만들어줌. 실제 사례. 박 과장은 30년 동안의 회사 생활을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공유했다. 은퇴 후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과 강의 요청이 이어졌고 현재는 월 20만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 핵심 포인트. 처음부터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퇴직 전에 꾸준히 기반을 다지면 은퇴 후에도 수익이 계속 나온다. 3. 배당주 투자. 일하지 않고도 매달 배당 받기. 배당주는 장기적인 노후 대비에 매우 유용한 투자 방법이다. 주식시장의 등락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하면 퇴직 후에도 매달 배당 수익이 들어온다.
현실적인 전략. 단기 시세 차익이 아닌 꾸준한 배당이 나오는 종목에 투자. 매달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구성. 재투자를 통해 배당 수익을 점점 늘려가는 방식 활용. 실제 사례. 송 차장은 50대 초반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배당주에 투자했다. 퇴직 후에는 배당 수익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덕분에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300만 원 이상이 자동으로 입금된다. 핵심 포인트. 배당주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안정적인 은퇴 자금원이 될 수 있다. 3.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3가지 행동법.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은퇴 후 이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실천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퇴직 전부터 수익 시스템을 구축하라.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퇴직 전에 준비를 시작했다.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큰 돈을 벌 생각보다 작은 수익이라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구조를 만들라. 한 방에 해결하겠다는 생각보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을 목표로 해야 한다. 돈이 일을 하게 만들어라. 부동산, 배당주, 디지털 콘텐츠 등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퇴직 후에도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시작이다. 57세에 퇴직한 김 부장은 매달 300만 원의 수익을 받는다. 단순한 행운이 아니다. 그는 퇴직 전부터 경제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퇴직을 피할 수 없다면 퇴직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퇴직 후 뭐하지? 라며 막막해할 것인가? 당신이 오늘 내리는 결정이 당신의 60대 이후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은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보단 안정적이겠지 하는 희망을 갖지만 막상 은퇴가 눈앞으로 다가오면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생기거나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는 경우도 많잖아요. 오늘은 한 65세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찾아온 극심한 어려움, 이분이 길바닥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분이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3가지 포인트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에이, 그래도 난 준비 좀 했는데 하시더라도 막상 예기치 못한 인생의 변수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두려워하라라는 경고가 아니라 미리 대비하자라는 실질적 조언에 가깝습니다. 저 또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반성하고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1. 30살 때도 아쉽지 않았던 시간이 어느새 65세를 향해 가더라. 이분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30년 넘게 열심히 일하셨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매달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직장에 가족도 있고 몇 해 전에 장만한 작은 아파트도 있었죠. 그런 덕분에 노후에는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혹은 막상 되면 어떻게든 살겠지 하는 낙관적인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정년이 가까워질수록 회사에서는 퇴직 권유가 슬쩍슬쩍 들어오기 시작했고 퇴직금을 받아도 그걸로는 주택 대출만 간신히 다 갚을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잘 됐으니 괜찮겠다 싶었는데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대로 사회에 적응하느라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은 막상 퇴직 후에 진짜 아무 준비도 안 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생계를 위해 일용직을 전전하게 됐고 결국 빚까지 지면서 집까지 처분해야 했죠. 잠시 친척 집에 얹혀 살다가도 마땅치 않고 결국엔 갈 곳이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퇴 준비는 퇴직 후 자금 마련 정도로만 치부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퇴 준비는 정말로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돈만 있으면 만사형통일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고 해요. 이, 그가 놓쳐버린 혹은 전혀 신경 못 썼던 세 가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하지 못했길래 이분이 그런 지경에 이른 걸까요? 크게 세 가지를 뽑아 볼 수 있습니다. 1. 현실적인 재무 설계와 투자. 사례 1. 부족한 퇴직금 생활비 증가. 이분은 30년간 월급쟁이로 성실히 살아오셨지만 대출 부담이 컸고 아이들 교육비에도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년이 되기 전부터 가계부를 써가며 실제 지출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했어야 했는데 그런 작업을 소홀히 했어요. 퇴직금이 나오면 그걸로 어떻게든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만 했죠. 막상 퇴직금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적은 데다 집에 남은 대출 청산과 기타 비용으로 거의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평소부터 적립식으로 투자하거나 소소하게 부업을 통해 수익원을 확보했다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말이죠. 왜 이것이 중요할까? 은퇴 후에는 지출 구조가 달라지긴 해도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사고 질병 등에 대한 지출은 오히려 더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당장 목돈만 믿고 쓰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 설계를 해두는 게 핵심입니다. 퇴직 후 고정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목돈마저 줄줄이 빠져나가면 금세 재정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거든요. 일의 연속성 퇴직이 곧 끝은 아니다. 사례 2. 퇴직 이후 할 일 전혀 준비 안 한 60세 남성. 이분이 직장에서 나오자마자 느꼈던 게 소속감 상실이었대요. 회사는 나가면 그만이고 명함도 의미가 없어지는데 무언가에 속해 있지 않다 보니 허탈하고 뭐라도 해야겠는데 뭘 해야 할지 막막하더랍니다. 그래서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잠깐 몸을 담았다가 실패하고 이후에는 자영업에 뛰어들어 대출까지 받아서 식당을 차렸지만 경험 부족에 코로나 시기까지 겹치면서 순식간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한순간의 실패가 빚더미로 이어졌고 결국 집도 처분한 뒤 갈 곳이 없어진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할까?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이 꼭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어도 자아를 실현하거나 사회와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선 무언가 생산적 활동을 계속해야 하죠. 은퇴가 노는 시기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퇴직 23년 전부터 차근차근 내 성향과 적성에 맞는 일을 알아보거나 취미를 직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게 좋습니다. 꼭 큰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도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일거리를 미리 찾아두시면 훨씬 수월해요. 3. 사회적 관계와 커뮤니티 유지. 사례 3.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모두 등 돌린 65세. 이분은 직장 동료들과 평생 지냈지만 정작 은퇴하고 나니까 대부분 서로 연락이 끊기더랍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많이 소홀히 했던 것이죠. 정년 직전엔 대부분 부서 동료들이 젊어지고 나이가 드니 눈치가 보이기도 해요. 결국 회사 밖에서 인간관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야 하지? 하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또 자식들도 자기 생활이 바쁘다 보니 독립해 나가고 와이프와의 관계도 삐걱거리다 보니 의지할 곳이 거의 없어졌다고 해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 어느 시점에든지 함께 울고 웃을 사람이 필요해요. 경제적 문제로 힘들 때도 어딘가 몸이 아플 때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의지할 수 있어야 하죠. 이런 사회적 관계망이 없으면 몸도 마음도 금방 무너집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 어떤 형태든지 꾸준히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함께하는 삶을 지속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첫째, 재무 설계는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아요. 퇴직 몇 년 전부터 기초생활비, 의료비, 취미문화생활비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개인연금이나 각종 적립금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몇 가지 수입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부동산 투자에 올인하거나 주식에 몰빵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분산 투자, 적립식 투자 같은 안전장치를 늘 챙겨보셔야 합니다. 둘째, 은퇴 후에 뭘 할 건지 일의 연속성을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또 배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내 삶에 스며들 수 있는 적절한 일자리나 활동을 찾는 사람들은 오히려 활력을 찾더라고요. 은퇴를 계기로 제2, 제3의 커리어를 찾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문화를 잘 못 누렸지만 요즘은 공방을 열거나 강연 활동을 하거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셋째, 내 사람들, 내 커뮤니티를 만드셔야 해요. 은퇴 후에는 그동안 다녀오던 직장이라는 큰 울타리가 사라지니까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도 위로할 사람도 드물어집니다. 그래서 늦어도 퇴직 전에는 꼭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 지역 단체 모임 등에 참여해 보길 권해드립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마음의 안정도 찾아오고 혹시나 곤란한 상황이 왔을 때 서로 돕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죠. 4. 마무리하며 이분길 바닥에 내몰린 65세 남성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지금 3040대인 우리에게도 조만간 찾아올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이죠. 나는 다르다라고 말하기엔 사회적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정년 이후에도 우리가 늘어나는 수명만큼이나 오랜 세월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결국 더 길어진 노후 생활이기에 준비하지 않으면 길바닥에 내몰릴 수도 있다는 점이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일찍, 조금만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풍요롭고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언젠가 은퇴하겠지가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자라는 생각으로요. 오늘 나눈 3가지 준비 포인트. 재무설계. 재무설계 1의 연속성. 1의 연속성,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이것만이라도 기억하시고 내 상황에 맞춰 한 단계씩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벽이 높아도 분명히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나름의 길이 보이게 마련이니까요. 부디 오늘 이야기가 은퇴라는 단어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노후가 아니라 의미 있는 노후를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 퇴근길 전철에서 늘 비슷한 시간에 마주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깔끔한 셔츠 차림에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작은 검은색 가방을 메고 있었죠. 예전엔 그가 퇴근하는 직장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내 옆자리에 앉아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길래 힐끔 봤더니 편의점 야간 알바 모집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어요. 저 나이에 왜 알바를 찾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우리 아버지가 떠올랐죠. 1. 나도 이제는 돈이 없어. 올해 64세인 박성호 씨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약간의 예금까지 합치면 3억 5천만 원 정도가 손에 있었죠. 아내와 단둘이 살기에 부족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5년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애들 결혼시키고 집 해주고 손주 돌잔치 비용에 몇 천만 원이 훅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그땐 기분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매달 생활비였어요. 국민연금 110만 원, 개인연금 50만 원 받는데 둘이서 병원 다니고 보험료 내고 관리비랑 공과금 내고 먹고 조금 놀고 하면 매번 적자였어요. 결국 그는 지금 새벽 5시에 일어나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합니다. 돈도 돈인데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라고 말하지만 표정에서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 연금 나오는데도 알바하러 나갑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62세의 김종철 씨는 공무원 퇴직자입니다. 매달 공무원 연금으로 24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하는 금액이죠. 그런데 그는 요즘 주말마다 대형마트 시식 코너에서 알바를 합니다. 연금이 적은 건 아닌데 문제는 딸아이 대학원 학비랑 85세 넘은 어머니 병원비예요. 우리 집 생활비만 있으면 되는데 부모님도 자식도 생각하다 보니 빠듯해져요. 퇴직하면 부모 부양에서 벗어나리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만 매달 90만 원, 딸의 대학원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에 한 학기 700만 원. 결국 내 노후 자금을 까먹는 삶이 이어졌고 그는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시식 알바를 나가서 월 4,050만 원을 보태고 있습니다. 힘들죠. 근데 나가서 일하니까 사람 대접받는 기분도 들어요. 집에만 있으면 쓸모없는 인간 된 것 같아서. 3. 은퇴 후 돈보다 무서운 건 외로움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66세의 최영만 씨입니다. 은퇴 전 그는 작은 중소기업의 영업부장이었습니다.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아파트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기 시작했지만 7년이 지나자 통장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알바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떠났고 아들은 미국 가서 연락도 잘 안 돼요.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음식점 설거지 알바를 해요. 하루 4시간. 사장님이 잘해주셔서 다행이죠. 그에게는 돈도 중요했지만 일하면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노후에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외로움이 더 무섭더라고요. 라는 그의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전문가의 인사이트. 왜 60대 가장들은 생활비 준비에 실패할까? 위 세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째, 노후 생활비의 현실적 규모를 과소평가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 가계조사에 따르면 60대 부부 기준 월 평균 지출은 약 26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10만 130만 원 수준, 개인연금까지 합쳐도 200만 원 초중반이 일반적입니다. 매달 적자가 3,050만 원씩만 나도 10년이면 3천만 5천만 원, 20년이면 1억 가까운 구멍이 생기죠. 둘째, 자녀 지원과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 부양 부담이 문제입니다. 많은 60대들이 퇴직 후에도 자녀 결혼자금, 학자금, 부모 병원비를 계속 지출합니다. 자신을 위한 노후 자금으로 쓸 돈이 사라지고 결국 알바라도 해서 현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몰립니다. 마지막으로 일하지 않는 삶에 대한 준비 부족도 큽니다.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무력감과 소외감이 몰려오고 결국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일자리를 찾게 되죠. 돈 때문에 시작했든 외로움 때문에 시작했든 이 두 가지가 섞이면 알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삶을 위한 현실적 조언. 아마 당신도 이 이야기들을 읽으며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곧 저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노후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막연히 한 달에 200이면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쓰는 생활비에서 은퇴 후 절약 가능한 비용을 빼고 추가될 의료비, 여행비 등을 더해보세요. 대부분 예상보다 3,050만 원은 더 필요합니다. 둘째, 자녀 지원을 조기에 독립시킬 계획을 세우세요.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유학비 등 부모 지원은 한 번에 수천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자녀 스스로 준비하게 하고 필요시 일부만 보태주세요. 셋째,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작은 일거리를 만들어 두세요. 꼭 편의점, 마트 알바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판매, 소규모 컨설팅, 강의, 동네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 등 몸 상태와 생활 리듬에 맞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은 돈 이상의 가치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사회에서 여전히 필요하다는 감각,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목표 말이죠. 퇴직 후 알바 뛰는 60대 아버지들. 그들의 모습이 안쓰럽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당신의 10년, 20년 후 모습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언제까지, 얼마나, 어떻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설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퇴직 후 알바 뛰는 60대 아버지들 사례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과 정보를 전문가 시각에서 풀어드릴게요. 친근한 말투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과 수치를 넣어서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사실 60대에 접어들면서 퇴직 후에도 알바를 뛰어야 하나? 하는 고민은 이제 상당수 가장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활비의 현실적인 계산부터 재무 설계,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준비까지 다면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죠. 1. 현실적인 노후 생활비 계산. 왜 반드시 필요할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등으로 대략적인 노후 자금을 예상하는데 문제는 실제 생활비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부부 기준월 약 110만 원, 개인연금이나 퇴직금에서 월 50만 100만 원 정도를 더한다 해도 대략 160만 210만 원 수준이죠. 반면 통계청과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시하는 60대 이상 부부 월 평균 생활비는 230만 원에서 270만 원 사이입니다. 여기에는 의료비, 공과금, 식비, 교통비, 각종 취미나 사회활동비까지 포함돼 있어요. 특히 병원비가 매년 꾸준히 오르는 추세라서 의료비 예산은 반드시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직금, 국민연금 충분이라는 생각은 위험해요. 매달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결국 기존 예금을 까먹거나 부채를 지게 되고 이게 쌓이면 알바로라도 현금을 벌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2. 자녀 및 부모 부양 문제. 왜 퇴직자에게 큰 부담이 될까? 퇴직자의 가계부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자녀와 부모를 위한 지출이 많습니다. 자녀 결혼자금, 손주 교육비, 부모 병원비 등이 주요 원인이죠. 실제로 60대 가장 중 약 4,050%가 자녀 부양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돼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 결혼 비용은 한 번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들 수 있고 손주 교육비도 매월 30만 50만 원씩 꾸준히 들어갑니다. 부모 병원비 역시 연간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데 만성질환이나 고령 환자가 많아질수록 부담은 더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20대 중후반이거나 결혼 시기가 임박했다면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부모가 지원할 것인지 분명한 선을 미리 정해두는 게 중요해요. 마냥 도와야지 하는 마음만 앞서 나가는 노후 자금이 빠르게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3. 퇴직 후 일자리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알바가 돈 벌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고립감과 무기력함을 해소하는 역할도 한다는 점은 이미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60대가 자신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게 일자리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도 짚어볼게요. 먼저 신체적 부담이 적은 일부터 고려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 운영, 가벼운 포장 검수 업무, 도서관 박물관 안내, 동네 카페 서빙, 강의나 상담 등의 비대면 업무도 적합합니다. 하루 34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을 선택하면 건강과 일 균형을 맞출 수 있죠. 특히 요즘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근무 시간이 유연하고 사회적 교류도 많은 편이라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사업 같은 곳에 문의해보면 실제 알바 이상의 수익과 사회적 만족도를 얻는 사례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알바를 뛰면서도 재무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명확히 알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더 안정적인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4. 노후 준비에 실패하지 않기 위한 핵심 팁? 생활비 지출 내역을 매달 점검하세요. 고정비부터 변동비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어디서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 스스로 파악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60대 은퇴자 중 30% 이상이 지출 내역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 금전적 위기에 놓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재무 전문가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으세요. 특히 퇴직금 운용, 연금 수령 시기 조정, 세금 절감 방법 등은 전문가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60대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한번 정한 재무 계획을 바꾸지 않는 것인데 경제 상황과 본인 건강 상태에 맞춰 유연하게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 활용을 잘하세요. 의료비는 노후 비용 중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변동폭이 큽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예방접종, 보험 가입 등을 미리 챙겨야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녀 및 가족과 경제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세요. 감추거나 부담을 혼자 짊어지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갈등과 경제적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대화를 나누고 서로 현실적인 기대치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60대에 접어든 가장들이 알바를 뛰는 현실은 단순히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라는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고령화와 가족 부양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당장 월급이 필요해 알바를 시작하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과 개인의 준비가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50대 후반 혹은 60대 초반이라면 오늘부터라도 퇴직 후 내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할까? 자녀 부양은 어떻게 계획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적당한 일자리는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질문부터 스스로 던져보세요. 그리고 주변 전문가와 상담하며 차근차근 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노후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셨나요? 평생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해왔고 어느덧 은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을요. 늘 수고했다. 이제 좀 쉬자라는 따뜻한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퇴직 후에는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말입니다. 오늘은 은행원 40년, 은퇴 후 하루아침에 버려지다 아내의 배신과 350만 원의 함정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이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을 통해 은퇴 준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은퇴 후 삶이 왜 이렇게나 버거운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한 달에 30만, 350만 원이면 살 수 있겠지 하고 대충 계산하곤 합니다. 아파트도 마련해 놨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 크게 돈 들어갈 일 없으리라 가정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은퇴 후에 닥치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병원비, 손주 돌봄 비용, 자녀 결혼 지원금, 노후 주거, 환경의 유지 비용,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 같은 예상 밖의 변수들 말입니다. 특히 아내의 배신이라는 표현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결혼 생활 중 얼마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일부 부부들은 은퇴 전에는 잦은 불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어도 은퇴 후 갑작스레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 서로가 쌓아왔던 불만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끝에는 당신이 벌어오는 돈이 줄어드니 나는 내 인생을 따로 살겠다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지요. 이런 극단적인 예는 그래도 남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많은 가정에서 은퇴 후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40년 은행원을 했다는 분처럼 꽤나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온 사람도 은퇴 후에는 쌓아놓은 자산이나 퇴직금 그리고 매달 나오는 연금이 곧 안정적인 노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질까요? 저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다들 조금씩 다르지만 준비 부족과 현실 오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35년 교직 생활 후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은퇴 한 달 차. 제 지인이신 김 선생님 가명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35년 교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존경받는 베테랑 교사였고 퇴직할 때쯤에는 퇴직금과 연금이 나오니 매달 300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수입은 줄고 지출은 예상보다 늘었습니다. 그동안 직장에 다닐 때는 자잘한 비용들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줄 몰랐는데 점심 교직원 식당, 직장 단체 보험 할인, 명절 선물 등등 이제는 혼자 모든 비용을 내야 하니 지출이 생각보다 커진 거죠. 또 더 큰 문제는 집에 하루 종일 있어도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부부 사이가 어색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매일 출근하던 사람이 집 안에만 있으니 아내가 거슬려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식사부터 청소, 빨래 등 가사 분담도 제대로 협의되지 않은 상태였고 수입이 줄어드니 아내 역시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벼운 말다툼에서부터 큰 갈등까지 별것 아닌 이유로 언성이 높아지고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 달 300만 원이면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코 은퇴 후 생활비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몸으로 깨닫게 된 거죠. 여유 시간을 즐길 만한 취미를 준비하거나 규칙적인 운동이나 사회활동을 계획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그냥 쉴 생각만 하다 보니 갈등만 더 커졌다는 겁니다. 이 중소기업 28년 근무, 퇴직금에만 기대었던 박 과장. 이번엔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
박 과장 가명은 50대 중반의 중소기업에서 희망퇴직 형태로 나오셨는데 28년간 회사에 몸담은 덕에 그래도 꽤 많은 퇴직금을 받았다고 생각하셨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대출 좀 갚고 집 보수도 하고 남은 돈으로도 몇 년은 문제없겠지 하고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퇴직 후 몇 달이 지나니 그동안 버는 대로 써온 씀씀이가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 부부는 퇴직하자마자 여행도 가고 그간 안 하던 문화생활도 해보며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어요. 처음 몇 달은 한숨 돌리자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회사를 나오자마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어요. 바로 자녀 결혼 문제였습니다. 막내 자녀가 결혼을 결심하면서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아빠, 신혼집 마련 비용에 좀 더 보태줄 수 있어요? 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박 과장은 엄청 고민했다고 해요. 수입 없이 모아둔 돈만으로 한정된 노후를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큰 목돈을 내주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부모 역할을 외면할 수도 없었고 결국 적지 않은 금액을 자녀에게 지원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남은 돈이 생각보다 얼마 없더랍니다. 매달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생활비, 가끔씩 친구 만나 커피 한잔하는 비용도 무시 못하고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돈이 들어가는 일이더라라고 하시더군요. 박 과장은 지금도 매달 20만 250만 원 정도의 고정 지출이 발생하는데 처음 예상했던 한 달 300만 원에서 조금만 초과해도 금방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소연하곤 합니다. 3노년의 재취업을 꿈꾼 이 부장, 하지만 코로나로 무산된 현실. 끝으로 이 부장 가명은 30년 넘게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은퇴하셨습니다. 원래 계획은 퇴직 후에도 작은 회사에 재취업해서 한 달에 20만 250만 원 정도만 벌면 연금이나 적금 이자로 충분히 노후를 버틸 수 있으리라 생각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은퇴 직후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거나 인원을 감축하면서 60세 전후의 재취업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력서 넣으면 받아주는 곳 한두 군데는 있겠지 했는데 돌아오는 건 번번이 면접 불가 통보. 이렇게 재취업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니 가정 경제가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 부장의 아내는 갑상선 관련 질환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매달 약값이 적지 않았어요. 예상과 달리 매달 300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 넘게 지출되는 달도 잦았고요. 그러다 보니 모아두었던 퇴직금이 순식간에 줄어들고 예정된 예금 이자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아내도 남편이 계속 일할 줄 알고 지출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는데 일이 없으니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불만이 커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나도 일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안 써주니 어쩌란 말이냐. 왜 그렇게 은퇴 준비를 허술하게 해놔서 나까지 고생시키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탓하게 되니 부부 관계도 뒤틀려 버리죠. 배신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서로가 기대했던 인생 설계가 깨지면서 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위 세 사례에서 느껴지듯 한 달 30만 350만 원이면 괜찮겠지라는 단순 계산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마다 가족 구성원, 주거 형태, 건강 상태,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 배우자나 자녀 문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무 설계 구체적으로 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써야 하는지 미리 계산해 봐야 해요. 이때 지출 항목을 매우 디테일하게 쪼개보는 게 좋습니다. 세금, 보험료, 관리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자금 등을 모두 합산해야 하죠. 부부 대화 및 합의 은퇴 후 부부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가사노동은 어떻게 분담할지,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 패턴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등에 대해 미리 솔직하게 대화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의 역할 변화에 대해 사전에 합의해두지 않으면 갈등이 폭발하기 쉬워요. 체력 관리와 인간관계 유지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해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던 사회적 네트워크가 은퇴 후에는 끊기기 쉬우므로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재취업이나 소득 다변화 플랜 60세 전후에도 일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재취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정년 이전부터 파트타임이나 자영업 혹은 온라인 비즈니스 등 다양한 수입 창출 방법을 고민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행원 40년, 은퇴 후 하루아침에 버려지다 아내의 배신과 350만 원의 함정은 자극적인 제목이지만 사실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은퇴 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회사에 몸바쳐온 나의 커리어가 은퇴와 동시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 생각만큼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은퇴 후 이렇게 우울할 줄 몰랐다며 스스로를 실망할 수 있어요. 결국 은퇴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산, 그리고 가족과의 진솔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생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항상 생길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소득 구조, 그리고 인간관계를 갖추는 것이겠죠. 은퇴 후에는 오히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으려면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면 하루아침에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를 겪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입 지출을 다시 계산해보고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배우자와 다시 대화해보세요. 350이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대신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숫자들을 마주해 봐야 합니다. 가슴으로는 아프더라도 머리로는 받아들여야 이후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으니까요. 부디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 이젠 좀 내 삶을 즐겨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자세가 나중에는 배신이 아니라 행복한 동반자 관계로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습니다.